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가 장터의 흙바닥을 순식간에 시커먼 갯벌로 만들어버린 그 아수라장 한복판.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보다 더 처절한 비명이 진흙탕 속에서 터져나왔다. 고운 쪽 찐 머리는 이미 산발이 되어 빗물에 젖은 미역 줄기처럼 얼굴에 들러붙었고, 한때는 양반가의 규수임을 증명했을 옥색 비단치마는 똥물과 진흙이 뒤섞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걸레 조각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처참한 몰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진흙구덩이에 반쯤 파묻혀 거친 숨을 몰아쉬는 늙은 황소의 곱비를 터질 듯한 핏줄이 선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진창 속에서 여인은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짐승의 목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제 자식을 살려내려는 어미의 절규와도 같아 지나가던 행인들조차 발걸음을 멈추고 혀를 찼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여인의 창백한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굶주린 늑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일어나야 한다. 제발 일어나 다오. 네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우리 집안은 다 죽는단 말이다. 여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가냘프게 흩어졌으나 그 속에 담긴 한 맺힌 도끼는 주변의 공기마저 서늘하게 만들었다. 장터에 왈패들과 국밥을 말던 주모, 그리고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구경꾼들은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보며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동정심보다는 호기심과 경멸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개 중에는 낄낄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대는 이도 있었으니 그들의 눈에 비친 여인은 더 이상 고고한 사대부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짐승과 뒹구는 미치광기에 불과했다. 저 여인, 적어서 진사댁 맏며느리 아니던가 한양조씨 명문가에서 시집왔다며 콧대가 하늘을 찌르더니 꼴 좋게 되었구만. 소 한 마리에 목숨을 걸다니 양반 체면도 다 똥물에 씻겨 내려갔나 보네. 주막 평상에 걸터앉아 탁주 사발을 기울이던 곰보 사내가 비웃음을 흘리자 옆에 있던 노인이 혀를 끌끌 차며 받았다. 쯔쯔, 말도 마시게. 서진사댁이 역모에 휘말려 삭탈관직 당하고 낙향한 지가 언젠가. 지금은 저 늙은 소 한 마리가 그 집안의 유일한 밥줄이라네. 저 소가 죽으면 당장 내일부터 굶어 죽을 판이니 양반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있겠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귓가에 꽂혔지만 서씨는 아래 십수를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오로지 소의 엉덩이를 밀어 올리는 데에만 온 힘을 쏟았다. 그녀의 손톱은 진흙 속에 박힌 돌멩이에 긁혀 이미 다 깨져 있었고, 하얀 버선은 벗겨져 맨발이 흙탕물 속에 잠겨 있었으나 그녀는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보다 가문의 몰락이라는 현실이 더 끔찍했다. 서씨가 이토록 처절하게 매달리는 황소. 누렁이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울어가는 가문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자 병석에 누운 시부모의 약값을 마련할 유일한 희망이었다. 며칠 전부터 누렁이가 먹이를 거부하고 비틀거리더니 오늘 장터에 땔감을 팔러 나왔다가 그만 갑작스러운 폭우에 다리가 풀려 진창에 빠지고 만 것이었다. 소가 주저앉는 순간 서씨의 심장도 쿵하고 내려앉았다. 만약 이 소를 잃는다면 당장 끼니를 잊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시부모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다. 그렇기에 그녀는 자신이 사대부가의 며느리라는 자존심, 여인으로서의 수치심, 타인의 시선 따위는 빗물과 함께 하수구로 흘려보낸 지 오래였다. 그녀는 온몸이 진흙 범벅이 된 채 소의 귀에 대고 애원하듯 속삭였다. 누렁가, 제발 너마저 가면 나는 어찌 사느냐. 네가 살아야 나도 살고 아버님도 사신다. 제발 한 번만 힘을 내다오. 그녀의 간절한 외침이 통했는지
아니면 주인 여자의 기막힌 정성에 짐승도 감동했는지 누렁이가 음매하고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뒷다리에 힘을 주기 시작했다. 그 찰나의 순간 서씨는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청은망은의 무게를 잊고 소의 배 밑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있는 힘껏 들어 올렸다. 천신만고 끝에 소를 진창에서 건져낸 서씨가 비틀거리는 소를 이끌고 마을 어귀의 허름한 초가집에 당도했을 때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대문짝은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담벼락은 곳곳이 무너져 내려 흉물스러웠으나 그조차도 고칠 여력이 없는 것이 지금 서씨 집안의 형편이었다. 빗물에 젖은 생쥐꼴로 마당에 들어선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는 방문을 열다 말고 기겁하여 소리쳤다. 아이고, 이게 무슨 꼴이냐. 양반과 며느리가 채통 없이 시정잡배들도 안 할 짓을 하고 돌아다니다니.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 병환으로 인해 꽹과리처럼 날카로워진 시어머니의 질책이 쏟아졌지만 서씨는 젖은 옷을 털어낼 생각도 못한 채 곧바로 외양간으로 향했다. 그녀에게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보다 당장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는 누렁이의 상태가 더 급했다. 어머님, 채통이 밥 먹여줍니까? 소가 죽게 생겼는데 양반 타령이 무슨 소용입니까? 평소라면 고분고분했을 서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지푸라기를 가져와 소의 젖은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은 마치 병든 자식을 돌보는 어미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외양간의 썩은 지푸라기 냄새와 소똥 냄새가 진동했지만 서씨에게는 그 냄새가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다. 소의 몸을 닦아주며 그녀는 지난 몇 년간의 고된 시집살이를 떠올렸다. 화려했던 홀예식, 꽃가마 타고 시집오던 날의 설렘, 그리고 이어진 가문의 몰락과 시아버지의 파직. 모든 것이 꿈만 같았고 현실은 냉혹한 가시밭길이었다.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은 이미 약값과 쌀값으로 다 팔아치웠고 남은 것은 낡은 비녀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소의 거친 털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주인 잘못 만나 네가 이 고생이구나. 콩깍지 넣은 여물은커녕 썩은 지푸라기나 먹여서 네가 병이 났구나. 서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소의 등 위로 번졌다. 그때였다. 누렁이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서씨의 손을 거친 혀로 핥았다. 까슬까슬한 혀의 감촉이 손등에 닿자 서씨는 마치 뜨거운 불덩이에 데인 듯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몸짓이 아니라 마치 나는 괜찮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라고 위로하는 듯한 따뜻한 온기였다. 그 순간 서씨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아 올랐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지붕에서는 빗물이 새어들어와 방 안 곳곳에 양동이를 받쳐 놓아야 했다. 시부모의 잦은 기침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올 때마다 서씨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그녀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식은 밥을 물에 말아 한술 뜨려 했으나 목구멍이 꽉 막혀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외양간에 쓰러져 있는 누렁이 생각뿐이었다. 만약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소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 끔찍한 상상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되게 둘 수는 없다. 서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그녀는 벽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친정어머니의 유품인 은가락지를 꺼내 들었다. 이것만은 팔지 않으리라 다짐했건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락지를 품에 안고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빗줄기 속으로 뛰쳐나갔다. 마을 의원에게라도 사정해서 소에게 먹일 약을 구해야만 했다. 양반집 마님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그녀는 살기 위해, 아니 살리기 위해 밤길을 내달렸다. 진흙탕 길을 달려 도착한 의원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서 씨는 주먹이 으깨지도록 대문을 두드렸다. 이 원장 어른,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사람 목숨이 달렸습니다. 아니, 소 목숨이 달렸습니다. 한참 만에 잠덜미를 잡고 나온 의원은 비에 젖은 서 씨의 몰골을 보고 혀를 찼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난리요. 서 진사댁 며느리 아니시오. 서 씨는 흙탕물이 튀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의원님, 제발 우리 누렁이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가진 건 이 은가락지뿐입니다. 이걸로 약을 지어주십시오. 의원은 서 씨가 내미는 은가락지와 그녀의 절박한 눈빛을 번갈아 보더니 난처한 듯 헛기침을 했다. 부인, 내 사람 병은 고쳐도 짐승병은 잘 모르오. 허나 소가 쓰러졌다니 예사일은 아니구려. 내 급한 대로 기력을 돋우는 탕약이라도 지어줄 터이니 너무 상심마시오. 의원이 지어준 약첩을 받아든 서 씨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감격하여 몇 번이고 절을 올렸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가벼웠으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으로 소가 일어날 수 있을까? 만약 이것으로도 안 된다면 그때는 어찌해야 하는가? 집에 도착한 서 씨는 젖은 장작에 불을 붙여 정성껏 약을 다렸다. 매캐한 연기가 부엌을 가득 채워 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다. 약탕관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마치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다. 다 다려진 약사발을 들고 외양간으로 들어선 서 씨는 소의 입을 억지로 벌려 약물을 흘려 넣었다. 누렁가, 이거 먹고 힘내라. 제발 죽지만 말아다오. 약을 다 먹이고 나서도 서 씨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소 옆에 쭈그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소의 천에 의지해 쪽잠을 청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옛날에 화려했던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곳간에는 쌀이 가득하고 마당에는 살진 소들이 한가롭게 되새김질을 하는 평화로운 풍경. 그러나 그 꿈은 시끄러운 고함 소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이리 오너라서 진사 계시느냐. 대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사내들의 거친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다. 깜짝 놀라 눈을 뜬 서 씨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다. 외양간의 문이 활짝 열려있고 누렁이는 간밤의 약효가 무색하게 입에 거품을 물고 축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마당에는 마을의 악명, 높은 고리대금업자이자 벼락부자인 최진사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들이닥쳐 있었다. 하인들의 뒤로 비단 옷을 입고 배를 내밀며 거드름을 피우는 최진사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쓰러진 소와 서 씨를 번갈아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어허, 서진사가 빚을 갚지 못해 야반도주라도 한 줄 알았더니 며느리가 소와 함께 외양간에서 뒹굴고 있었구만. 꼴볼 견유로고. 서 씨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서서 그들을 막아섰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아직 빚 갚을 기한이 남지 않았습니까? 서 씨의 항변에 최진사는 코웃음을 쳤다. 기한 내 마음이 곧 기한이지. 듣자 하니 소가 다 죽어간다며 죽은 소 고깃값이라도 받아내야 내 돈을 챙길 게 아니냐. 여봐라. 저 병든 소라도 당장 끌고 가라. 하인들이 우르르 외양간으로 달려들자 서 씨는 본능적으로 낫을 집어들고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양반가의 법도나 체면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로지 살기 어린 도끼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서늘한 빗줄기 사이로 번뜩이는 낫의 날카로운 칼날이 허공을 갈랐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해하려는 살기라기보다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의 마지막 발악에 가까웠다. 서 씨의 손은 낫 자루를 쥐고 있었으나 사시나무 떨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진사는 마치 재롱을 피우는 원숭이를 구경하듯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었다. 허허, 이거 참 가관이로고. 천하의 서 진사댁 맏며느리가 이제는 살인까지 저지르려 드는가. 내 시아버지가 알면 아주 까무러치겠구나. 진사의 빈정거림에 하인들은 킬킬거리며 몽둥이를 바닥에 툭툭 쳤다. 그 소리가 서 씨의 심장을 조여왔으나 그녀는 낫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물러서지 않았다. 내 목숨을 끊어가는 한이 있어도 이 손은 못 데려갑니다. 아직 살아 숨쉬는 생명입니다. 어찌 산 짐승을 고깃덩거리 취급하며 끌고 가려 하십니까? 서 씨의 절규에 최진사는 흥미가 떨어졌다는 듯 표정을 굳히며 한 발짝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산 생명, 내 눈에는 저놈이나 너나 다를 바 없는 그저 빗덩어리로만 보인다. 허나 내 인심 써서 사흘을 주지. 사흘 뒤에도 저 소가 일어나지 못하면 그때는 소 가죽뿐만 아니라 네가 입고 있는 그 비단 치마까지 벗겨서 빚을 탕감할 테니 그리 알아라. 최진사가 하인들을 이끌고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흙탕물이 튀어 얼굴을 더럽혔지만 닦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손에 쥐고 있던 낫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부서진 자존심처럼 들려 가슴이 미어졌다. 사흘, 고작 사흘 안에 다 죽어가는 소를 살려내야만 했다. 서 씨는 멍한 눈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는 누렁이를 바라보았다. 소의 눈망울은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고 갈비뼈는 가죽을 뚫고 나올 듯 앙상했다. 의원이 준 약만으로는 턱도 없었다. 소의 기력을 북돋울 특별한 영양식이 필요했다. 문득 친정아버지가 예전에 말씀하시던 십전대보탕 찌꺼기에 콩물을 섞어 먹이면 죽던 소도 벌떡 일어난다는 비방이 떠올랐다. 그러나 당장 쌀 한 톨 없는 집구석에서 귀하디 귀한 약재 찌꺼기와 콩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서 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제 이 비루한 몸뚱어리와 꺾이지 않은 의지뿐이었으니 그것을 팔아서라도 소를 살려야 했다. 날이 밝자마자 서 씨는 머리에 수건을 눌러쓰고 집을 나섰다. 양반과 며느리의 티를 내지 않으려 허름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지만 고운 피부와 기품 있는 걸음걸이는 숨길 수가 없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던 최진사의 집이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그 집 부엌에는 콩이며 약재 찌꺼기가 넘쳐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최진사의 집 대문 앞을 서성이는 서 씨의 심장은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다.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얻어내야 한다. 수천 번 다짐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쌀뜨물을 버리러 나온 최진사의 늙은 식모와 마주쳤다. 아니, 이게 누구셔서 진사 댁 아씨 아니십니까? 식모의 놀란 목소리에 서 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으나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였다. 할멈, 부탁이 있네. 부엌에 남는 콩깍지나 혹시 주인 어른 드시고 남은 약자의 찌꺼기가 있다면 좀 얻을 수 있겠는가? 내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식모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찼다. 아이고,
아씨, 주인어른 알면 난리 납니다요. 그리고 공짜로 드리면 저도 쫓겨나요. 식모의 거절은 예상했던 바였다. 서씨는 떨리는 손으로 식모의 소매를 잡았다.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닐세. 내가 무슨 일이든 하겠네. 장작을 패라면 패고 똥을 치우라면 치울 테니 제발 부탁하네. 명문가의 규수가, 한때는 아랫사람들을 부리던 그녀가 식모에게 애원하는 모습은 처절하기 그지없었다. 식모는 잠시 고민하더니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럼 밤에 몰래 오셔요. 요즘 소 여물수는 일손이 부족해서 난린데. 주인어른 모르게 그 일을 좀 거들어 주시면 내 콩물 한 바가지랑 찌꺼기는 챙겨드릴게. 그것은 거래라기보다는 적선에 가까웠으나 서씨에게는 동아줄과도 같았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서씨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자존심 따위는 이미 개에게 던져준 지 오래였다. 누렁이만 살릴 수 있다면 똥통에라도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부터 서씨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시부모가 잠든 깊은 밤, 그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최 진사의 뒷간 옆 헛간으로 향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소똥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는 거대한 가마솥이 걸려 있었다. 서씨는 익숙하지 않은 솜씨로 무거운 장작을 나르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매캐한 연기가 눈과 코를 찔러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행여나 소리가 새어나갈까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삼켰다. 가마솥 안에 물이 끓기 시작하자 그녀는 억센 작두로 짚을 썰어넣고 콩깍지와 잡곡을 섞어 적기 시작했다.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덮쳤고 끓어오르는 여물방울이 튀어 하얀 팔뚝에 붉은 물집이 잡혔다. 안 짧은 비명과 함께 쓰라림이 밀려왔지만 서씨는 멈추지 않고 큰 주걱을 휘저었다. 이것이 누렁이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녀는 주문을 외우듯 속으로 되뇌며 땀으로 범벅이 된 이마를 훔쳤다. 땀방울이 턱끝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고 뽀얗던 손은 재와 흙으로 검게 변해갔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일은 끝났다. 온몸이 땀과 그을음으로 뒤범벅된 서씨는 약속대로 식모에게서 콩물 한 바가지와 약재 찌꺼기 한 줌을 받아들었다. 그 초라한 대가가 그녀에게는 천금보다 귀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빨랐다. 어둠이 걷히기 시작한 푸르스름한 새벽길을 걸으며 서씨는 자신이 짊어진 멍에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것은 단순히 노동의 고단함이 아니라 양반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밑바닥으로 내려앉은 자가 감당해야 할 멸시와 조롱의 무게였다. 하지만 품 안에 아는 콩물의 따뜻한 온기가 가슴에 닿자 그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남의 시선에 갇혀 살던 과거보다 비록 몸은 고되지만 생명을 위해 발버둥치는 지금이 더 살아있는 것만 같았다.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곧장 외양간으로 달려가 누렁이의 입에 콩물을 흘려 넣어 떠었다. 많이 먹어라. 내 피와 땀이다. 손은 간신히 눈을 뜨고 혀를 내밀어 콩물을 받아먹었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반응이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었다.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남의 집 머슴살이를 자초한 탓에 서씨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눈은 퀭하니 들어갔고 손은 거칠어졌으며 옷에서는 지우지 못한 소똥 냄새가 배어 있었다. 우물가에서 만난 아낙네들은 코를 막으며 수군거렸다. 어머, 냄새야. 서진사댁 며느리한테서 똥냄새가 나지 않아. 밤마다 어딜 그렇게 쏘다닌다더니 설마 남의 집 머슴하고 바람이라도 난 게야. 아니지. 진사댁 헛간에서 나온 걸 본 사람이 있다던데. 혹시 첩으로라도 들어가려고 그러나. 근거 없는 낭설과 악의적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그 말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 씨의 가슴에 꽂혔다. 하지만 서 씨는 해명하지 않았다. 아니, 해명할 힘조차 아껴야 했다. 그들의 입방아보다 무서운 것은 점점 다가오는 최진사와의 약속 기한이었고 여전히 비틀거리는 누렁이의 상태였다. 약속한 사흘의 마지막 밤이었다. 서 씨는 최진사 집에서 받아온 약재 찌꺼기를 정성껏 다려 누렁이에게 먹이고는 소의 머리를 끌어안고 앉았다. 누렁가, 내 정성이 부족한 것이냐?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건 침을 뱉건 나는 상관없다. 허나 네가 이대로 가면 나는 정말로 살 수가 없다. 없다. 서 씨의 눈물이 소의 털 위로 떨어졌다. 소는 주인의 슬픔을 아는 듯 젖은 눈망울로 서 씨를 바라보며 긴 한숨 같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 외양간 밖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구요? 서 씨가 경계하며 고개를 들자 삿갓을 깊게 눌러쓴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맑게 빛나는 노인이었다. 그는 쓰러진 소와 눈물 범벅이 된 서 씨를 번갈아 보더니 툭 내뱉듯 말했다. 소 울음소리에 피가 섞였구먼. 콩물만 먹여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서 씨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그걸 어찌 아십니까?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지팡이로 소의 배를 톡톡 건드렸다. 이 소, 위장이 꼬여서 죽어가고 있어. 뱃속에 가스가 차서 숨을 못 쉬는 게야. 내버려두면 오늘 밤을 못 넘기겠네. 서 씨는 벼락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의원도 모르던 병명을 이 낯선 노인이 단번에 알아맞힌 것이다. 그녀는 체면도 있고 흙바닥에 엎드려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어르신, 제발 살려주십시오. 방법만 알려주신다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노인은 껄껄 웃으며 허리춤에서 낡은 표주박 하나를 꺼냈다. 목숨은 필요 없고 담력은 좀 필요하겠어. 이놈을 살리려면 배에 구멍을 뚫어 가스를 빼내야 하는데 자네가 할 수 있겠나? 배에 구멍을 뚫다니 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노인의 눈은 장난기가 아닌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깊은 밤. 허름한 외양간에는 생과 사를 가르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노인이 품에서 꺼낸 것은 단순한 침이 아니라 짐승의 두꺼운 가죽을 뚫고 내장까지 닿을 듯 길고 날카로운 대침이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번뜩이는 그 서늘한 은빛의 서 씨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자, 이 짐승의 배가 지금 썩은 가스로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내가 침을 꽂아 그 도끼를 빼낼 터이니 부인은 소의 곧비를 단단히 잡고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야 하네. 만약 소가 놀라 날뛰다가 침이 빗나가기라도 하면 그 길로 황청이르니 명심하게.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천둥처럼 위엄이 있었다. 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식은땀에 젖은 곧비를 움켜쥐었다. 소의 거친 숨결이 손등에 닿을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덩달아 요동쳤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이것이 마지막 동아줄이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공포를 씹어 삼키듯 어금니를 악물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고정되자 노인은 기합 소리와 함께 망설임 없이 소의 불룩한 배 한복판에 대침을 꽂아 넣었다. 구어워. 소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그 거대한 힘에 서 씨의 몸이 휘청거렸으나 그녀는 비명 대신 신음소리를 내며 온몸으로 소의 머리를 껴안았다. 안 된다. 가만히 있어라. 살려면 참아야 한다. 그녀의 손톱이 소의 목덜미를 파고들었고 팔 근육이 터질 듯 팽팽해졌다. 곧이어 피슈우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침구멍을 통해
악취가 진동하는 누런 가스가 뿜어져 나왔다. 썩은 풀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역한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서씨는 숨조차 멈춘 채 소를 놓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풍선처럼 부풀었던 소의 배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요동치던 소의 눈빛도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노인이 침을 뽑아내자 검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의 숨소리는 한결 편안해져 있었다. 바닥에 주저앉은 서씨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흐르는 땀을 닦았다. 노인은 그런 서씨를 기이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인네의 담력이 장수 못지않구먼. 양반집 규수라더니 헛소문은 아니었어. 위기는 넘겼으나 끝이 아니었다. 노인은 짐을 챙기며 서씨에게 꼬깃꼬깃한 약초 꾸러미 하나를 던져주었다. 급한 불은 껐으나 속을 다스리지 못하면 도로 아미타불이야. 이 약초는 소의 위장을 보호하고 기력을 돋우는 우황보명산의 재료일세. 이걸 그냥 먹이지 말고 자네가 구해온 콩물과 섞어 죽을 수돼. 반드시 3번 끓고 3번 식히는 법으로 다려야 하네. 정성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약효가 돌지 않으니 명심하게. 서씨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려 고개를 숙였다더니 노인은 마치 헛개비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도왔는지 알 길은 없었으나 서씨에게는 그 의문조차 사치였다. 그녀는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 솥을 걸었다. 이때부터 서씨의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노인이 일러준 3번 끓고 3번 식히는 방법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불 조절이 조금만 강해도 약초의 영양분이 타버리고 너무 약하면 우러나지 않았다. 서씨는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밤새 부채질을 하며 불꽃의 색깔을 살폈다. 매캐한 연기에 눈물이 줄줄 흘러도 그녀는 솥뚜껑을 열고 닫으며 죽의 농도를 확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문득 친정어머니가 생전에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음식은 재료가 3할이요, 불이 3할이고 나머지 4할은 만드는 이의 마음이다. 서씨는 그 가르침을 되새기며 단순히 약을 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에게 자신의 생명력을 나누어 준다는 심정으로 주걱을 저었다. 그녀의 손은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범벅이 되었지만 소단에서 퍼지는 구수한 향기가 그 고통을 잊게 했다. 양방개서 책을 읽고 술을 놓던 섬세한 손길은 이제 약초를 다듬고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정교한 기술로 변모해 있었다. 그녀는 콩물을 붓는 타이밍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고 약초가 가장 잘 우러나는 온도를 손끝으로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려는 간절함이 빚어낸 지혜의 발현이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서씨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또다시 수군거렸다. 밤새도록 불을 떼더니 이제는 구판이라도 버리는가 보네.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소가 죽어가니 귀신에게 빌기라도 하는 게지. 조롱 섞인 말들이 담장을 넘어왔지만 서씨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완성된 쇠죽, 그 검붉은 빛깔의 영롱한 액체만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서씨는 식혀낸 쇠죽을 들고 외양간으로 향했다. 누렁이, 일어나거라. 이것만 먹으면 살 수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냄새를 맡은 소가 꿈틀거렸다. 전날 밤 가스를 빼낸 덕분인지 아니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탓인지 소는 서씨가 내미는 여물통에 머리를 박고 허겁지겁 죽을 들이켰다. 후루룩, 쩝쩝. 그 소리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다. 한 그릇을 다 비운 소는 만족스러운 듯 긴 혀로 입가에 묻은 죽을 핥았고 탁했던 눈동자에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기쁨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입가로 스며들었다. 짭짤한 눈물 맛을 느끼며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해냈음을 실감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에게 안도의 한숨을 쉴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소가 기력을 회복하고 하루가 더 지나자 약속한 사흘째 아침이 밝아왔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기도 전에 저 멀리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최진사였다. 그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위세등등하게 하인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이리 오너라, 약속한 사흘이 지났다. 죽은 소 가죽이라도 벗겨가야겠다. 최진사의 고함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어 발겼다. 방 안에 있던 시부모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었었고 마당의 닭들은 놀라 푸드덕거렸다. 서 씨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마당으로 나섰다. 며칠간의 고생으로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옷은 남루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했다. 그녀는 대문 앞을 가로막고 선 채 다가오는 최진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진사 어른, 약속은 지킵니다. 허나 소를 데려가기 전에 확인부터 하시죠. 서 씨의 당당한 태도에 최진사는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비웃음을 흘렸다. 허세는 여전하구나. 네가 무슨 수로 죽어가는 소를 살려냈겠느냐. 시간 끌지 말고 비켜라. 최진사가 손짓하자 덩치 큰 하인 2명이 밧줄을 들고 외양간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서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옅은 미소마저 머금고 있었다. 하인들이 외양간 문을 벌컥 열어젖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어야 할 늙은 황소가 내 다리로 굳건히 서서 여물을 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털, 탄탄해진 발, 그리고 침입자들을 향해 음맨하고 우렁차게 울부짖는 소리는 병든 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다시 태어난 젊은 황소의 기백이었다. 하인들은 뒷걸음질 치며 엉덩방아를 찧었고 최진사는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럴 수가. 저게 정말 그 다 죽어가던 소란 말이냐. 서 씨는 천천히 외양간 앞으로 걸어가 소의 목을 쓰다듬었다. 소는 주인에게 복종하듯 고개를 숙여 서 씨의 어깨에 머리를 비볐다. 그 모습은 마치 맹수를 거느린 여장군과도 같았다. 서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최진사를 쏘아보았다. 보시다시피 소는 멀쩡합니다. 아니, 전보다 더 건강해졌지요. 약속대로 빚을 갚을 기한은 연장된 것이지요. 최진사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헛기침을 해댔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그는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소를 훑어보더니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건강해졌다고 흐음. 그렇다면 이야기가 다르지. 병든 소가 아니라 저리 훌륭한 황소라면. 빚 대신 저놈을 당장 끌고 가도 내 손해는 아니겠구나. 이보게들 뭐 하고 있느냐. 당장 저 소를 끌어내라. 약속을 뒤집는 최진사의 뻔뻔한 행태에 서 씨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흘 안에 살려내면 기한을 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법내가 곧 법이다. 빚쟁이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냐. 최진사의 고함에 하인들이 다시 밧줄을 들고 달려들었다. 서 씨는 급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외양간 구석에 놓인 쇠죽 끓이던 뜨거운 가마솥 뚜껑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무기라기엔 초라했으나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방패와도 같았다. 누구든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솥뚜껑으로 내 머리를 깨고 자결하겠소. 사대부가의 며느리가 빚 때문에 자결했다는 소문이 나면.
진사 어른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서 씨의 서슬, 퍼런 위협의 하인들은 주춤거렸다. 그러나 최 진사는 교활했다. 그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비릿하게 웃었다. 자결할 테면 해보아라. 네가 죽으면 네 시부모는 길바닥에 나앉고 저 손은 내 뱃속으로 들어갈 테니. 그는 서 씨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히 찌르고 들어왔다. 서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절망감이 다시금 그녀를 덮치려는 찰나. 마을 어귀에서 포졸들의 물렀거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관아의 사또가 행차한 것이었다. 최 진사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서 씨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사또 행차시온 하는 외침이 좁은 골목을 쩌렁쩌렁 울리자 기세등등하던 최 진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관아의 포졸들이 창을 비스듬히 겨누며 마당으로 들어서자 살기등등했던 대치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잠잠해졌다. 각근을 고쳐매며 표정을 바꾼 최 진사는 억울하다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사또에 감아 앞으로 달려나갔다. 사또 나으리 마침 잘 오셨습니다. 내 인연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해 사정을 하러 왔더니 도리어 낫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 하지 뭡니까? 천하에 이런 악독한 여편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새치현은 순식간에 서 씨를 빗대먹고 살인을 꾀하는 광녀로 둔갑시켰다. 포졸들은 거친 손길로 서 씨의 양팔을 결박했다. 억센 밧줄이 상처투성이인 손목을 파고들어 비명을 지를 법도 했으나 서 씨는 신음 한 번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창백한 얼굴을 꼿꼿이 들고 가마 안의 사또를 향해 흔들림 없는 시선을 보냈다. 그 눈빛은 죄인의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투사의 그것이었다. 관아의 넓은 마당은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서 진사댁 며느리가 빚 때문에 관아로 끌려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죄인석에 무릎 꿇은 서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몰골은 처참했다. 흙과 소똥으로 얼룩진 치마,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며칠간의 고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은 명문가 규수의 자태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형틀 앞에 앉은 그녀의 등은 대나무처럼 곧았다. 사또가 관복 자락을 휘날리며 동원에 좌정하자 육방 관속들이 도열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사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물었다. 죄인은 듣거라. 최 진사의 고변에 따르면 네가 빚을 갚지 않고 오히려 흉기로 채권자를 위협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사또의 위엄서린 호통에 구경꾼들은 숨을 죽였으나 서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도 나술이 소인은 빚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약속을 어기고 생떼를 쓰는 것은 최 진사입니다. 서 씨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또렷하여 관아의 담장을 넘어갈 듯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최 진사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저자는 사흘 안에 소를 살려내면 기한을 연장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조했습니다. 헌데 소가 살아나자 말을 바꾸어 건강한 소를 탐내어 강제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농사지을 소를 빼앗기는 것은 곧 소인의 시부모님을 굶겨 죽이라는 말과 다름없으니 며느리 된 도리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 씨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최 진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다. 이 요망한 년 어디서 거짓을 구하느냐. 죽어가는 소 고깃값이라도 받으려던 내 선의를 무시하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다니. 최 진사는 미리 매수해둔 증인들을 내세워 서 씨를 몰아세웠다. 동네 건달들과 빚에 쪼들리는 소장농들이 줄줄이 나와 최 진사의 말이 옳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그렇습니다요. 저 여자가 낫을 휘두르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서 씨가 평소에도 성질이 고약하여 시부모도 쩔쩔맨답니다. 거짓말들이 쌓여갈수록 서 씨의 입지는 좁아졌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무리 양반이라도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쯔쯔쯔 으째꾸 독한 여자네. 독한 여자야. 쏟아지는 비난과 멸시의 시선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서 씨의 가슴을 후벼 팠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으나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누렁이도, 시부모님도, 가문의 명예도 지킬 수 없다의 엄담월조할. 사또는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증거로만 보면 최진사의 말이 그럴싸했다. 게다가 최진사는 관아의 이방과도 결탁하여 뇌물을 바친 터라. 판결은 이미 기울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또가 곤장 10대를 치고 소를 최진색에 넘기라는 판결을 내리려던 찰나 서 씨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외쳤다. 사또 나으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소인의 억울함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만약 제 말이 거짓이라면 당장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허나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저 뜰 아래 매여 있는 소를 한 번만 자세히 살펴봐 주십시오.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는 가슴을 울리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사또는 멈칫하며 서 씨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관아 밖 나무에 메인 누렁이가 서 씨를 바라보며 구슬프게 울고 있었다. 제호소는 단순한 짐승이 아닙니다. 쓰러져 죽어가던 것을 제 피와 땀, 그리고 살을 깎는 정성으로 살려낸 생명입니다. 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걷어 올렸다. 드러난 그녀의 팔은 끔찍했다. 쇠죽을 끓이다 댄 화상 자국, 낯질하다 베인 상처. 거친 노동으로 생긴 굳은 살들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다. 고운 비단옷 속에 감춰져 있던 참혹한 진실이 드러나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양반의 체면을 버리고 남의 집 뒷간 옆에서 밤새 쇠죽을 끓였습니다. 저 상처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빚을 떼먹으려는 자가 어찌 저런 고초를 겪어가며 죽어가는 소를 살려내겠습니까? 그저 고깃값이 탐났다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서 씨의 웅변은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부당한 현실에 맞서는 사자후였다. 서 씨는 숨을 고르며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또한 국법에 이르기를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라 하였고 소는 농사의 근간이라 하여 함부로 도살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물며 이제 막 기력을 되찾아 농사에 쓰일 소를 사사로운 빚 때문에 도살업자나 다름없는 저자에게 넘긴다면 이는 곧 국법을 어지럽히고 농심을 짓밟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유교 경전의 가르침과 국법을 인용하여 최진사의 탐욕을 꾸짖고 사또의 통치 철학을 자극했다. 그것은 일개 아녀자의 호소가 아니라 배운 자만이 할 수 있는 날카로운 상소와도 같았다. 사또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서 씨의 남루한 행색 뒤에 숨겨진 기품과 지혜를 비로소 알아본 것이다. 최진사는 당황하여 저 전연이 요사스러운 말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라며 발악했으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뜰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누렁이에게 다가갔다. 소는 사또를 보자마자 앞발을 굽히며 마치 절을 하듯 머리를 조아렸다. 윤기가 흐르는 털과 맑은 눈망울은 누가 보아도 지극한 정성으로 돌본 태가 역력했다. 사또는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짐승도 주인의 은혜를 아는 법이거늘. 그는 다시 죄인석으로 돌아와 서 씨를 바라보았다. 서 씨 부인, 내 정성이 지극하여 짐승을 감동시켰고 내 논리가 정연하여 내 마음을 움직였다. 내 손의 상처가 바로 내 진심을 증명하는구나.
사또의 말에 서 씨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엎드렸다. 그때 관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삿갓을 쓴 노인 하나가 불쑥 나타났다. 바로 서 씨에게 소 살리는 비법을 알려준 그 기인이었다. 노인은 포졸들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들어와 껄껄 웃었다. 사또 영감, 내 증인이 되어 드리지요. 저 여인이 밤새 쇠죽을 끓일 때 내가 지켜보았소. 저 진살한 자는 밤중에 몰래 찾아와 소가 살아나면 곤란하니 독약이라도 타라고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소이다. 노인의 폭로의 장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진사는 사색이 되어 저 미친 늙은이가 헛소리를 하고 소리쳤으나 노인이 품에서 진사의 옥도장 하나를 꺼내 보이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이게 그날 밤 자네가 헛간에 떨어뜨린 도장이 아닌가. 명백한 증거 앞에 진사의 죄상은 만천에 드러났다. 사또는 분노하여 곤봉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여봐라, 탐욕의 눈이 멀어 양반의 도리를 저버리고 선량한 백성을 모함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한 최가놈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저놈에게 곤장 50대를 치고 서씨 댁에 빚은 저 소를 탐낸 위자료로 가름하여 전액 탕감하도록 하라. 사또의 추상 같은 판결이 떨어지자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와 하는 함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씨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향해 경외의 눈빛을 보냈고 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형틀에 매달렸다. 곤장이 살을 파고드는 소리가 관에 울려 퍼졌으나 서씨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소를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소 한 마리가 아니라 가문의 자존심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음을 깨달았다. 풀려난 서씨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관아 문을 나서자 누렁이가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 그녀의 젖은 얼굴을 핥았다. 석양이 지는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서씨의 긴 그림자와 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소의 목을 끌어안고 참았던 통곡을 터뜨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소름이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울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길을 터주며 그 숭고한 귀환을 지켜보았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더러워진 옷을 흉보지 않았다. 오히려 흙탕물이 묻은 그 치마폭이야말로 세상 어떤 비단옷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관에서의 그 떠들썩했던 재판이 서씨의 승리로 끝나고 계절은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지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 그리고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는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를 맞으며 진흙탕 속에서 사투를 벌였던 그날의 기억은 이제 아득한 예실처럼 느껴질 만큼 진사댁의 풍경은 천지개벽이라도 한 듯 달라져 있었다.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던 초가집의 지붕은 말끔한 새 볏짚으로 단장되었고 잡초만 무성하던 마당에는 멍석 위에 널린 붉은 고추와 알곡들이 가을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의 한가운데 집안의 상전이자 1등 공신인 황소 누렁이가 묵직한 존재감을 뽐내며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누렁이는 이제 예전의 비루 먹은 소가 아니었다. 윤기가 흐르는 황금빛 털은 비단을 두른 듯 매끄러웠고 목덜미와 등줄기에 솟아오른 근육은 바위처럼 단단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소를 일컬어 만석군 황소라 불렀는데 이는 그 소가 밭을 갈기만 하면 돌밭도 옥토로 변하고 씨를 뿌리면 다른 집보다 2배, 3배의 수확을 거두는 기이한 복덩이였기 때문이다. 누렁이의 활약은 실로 전설적이었다. 그 해봄, 겨우내 얼어붙어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밭을 갈 때였다.
다른 집 소들은 힘에 부쳐 주저앉거나 쟁기를 부러뜨리기 일쑤였으나 서 씨의 누렁이는 달랐다. 서 씨가 이랴 하고 나직하게 신호만 보내면 소는 마치 주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거침없이 밭고랑을 치고 나갔다. 쟁기질 한 번에 흙덩이가 시원하게 뒤집히고 깊숙이 박혀있던 돌멩이들이 튀어올랐다. 그 힘이 어찌나 장사인지. 장정 5이 달라붙어도 못할 일을 소 한 마리가 해치우는 격이었다. 서 씨는 소의 뒤를 따르며 쟁기를 잡았는데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약초물에 퉁퉁 불어 터진 손이 아니었다. 굳은 살이 박여 투박해졌으나 그 손은 대지를 일구고 생명을 키워내는 거룩한 농부의 손이었다. 땀방울이 흘러내려 눈을 찔러도 그녀는 웃었다. 쟁기 끝에서 전해져 오는 대지의 진동과 소의 힘찬 박동이 그녀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누렁이가 가져다준 복은 단순히 농사뿐만이 아니었다. 소의 기운을 받아 집안의 우환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 병석에 누워 골골하던 시부모는 서 씨가 정성껏 지은 햇밥과 고깃국,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지극한 효심 덕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시아버지는 다시 사랑방에 앉아 글을 읽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곡간 열쇠를 서 씨에게 맡기며 눈물로 참회했다. 내가 눈이 멀어 진주를 몰라보았다. 네가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켰구나. 시어머니의 따뜻한 한마디는 그동안 서 씨의 가슴에 응어리졌던 서름을 봄눈 녹이듯 사라지게 했다. 한때 서 씨를 비웃으며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의 태도 또한 180도 바뀌었다. 이제 그들은 서 씨가 지나가면 길을 비켜주며 허리 굽혀 인사했고 며느리를 얻으려면 서 진사댁 며느리 발뒤꿈치라도 닮은 사람을 얻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칭송했다. 서 씨는 더 이상 몰락한 양반가의 똥 치우는 며느리가 아니라 지혜와 덕으로 가문을 중흥시킨 현부로 추앙받게 된 것이다. 수학의 계절인 가을. 서 진사댁 마당은 타작하는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에헤라디아, 풍년이로세, 일꾼들의 흥겨운 노래, 가락에 맞춰 돌이 깨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였고 콩이며 팥이며 온갖 잡곡들이 넘쳐났다. 서 씨는 마루 끝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끼니를 걱정하며 소를 살리기 위해 남의 집 쇠죽을 쑤어주던 자신이 아니었던가. 그때의 고통과 치욕은 이제 영광의 밑거름이 되어 그녀를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가 쭈뼛거리며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다름 아닌 최진사였다. 관아에서 곤장을 맞고 쫓겨난 뒤 소문이 흉하게 퍼져 가세가 기울고 사람들의 인심마저 잃은 그는 이제 초라한 노인네 꼴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는 서 씨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사라졌다. 서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연민을 느꼈다.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리고 진정한 부귀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지키고 가꾸는 데서 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모든 일과가 끝나고 사방이 고요한 어둠에 잠겼을 때 서 씨는 따뜻한 쇠죽 한 동이를 들고 외양간으로 향했다. 이제는 하인들이 있어 굳이 그녀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으나 서 씨는 이 일과만큼은 남에게 미루지 않았다. 누렁가, 오늘도 고생 많았다. 서 씨가 여물통에 죽을 부어주자 소는 익숙하게 머리를 비비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후루룩, 쩝쩝, 소가 맛있게 여물을 먹는 소리는 서 씨에게 있어 세상 그 어떤 악기 소리보다 평화로운 자장가였다. 달빛이 외양간으로 스며들어 소의 뿔과 서 씨의 은은한 미소를 비추었다. 서 씨는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지난날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신비한 노인을 떠올렸다. 그분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하늘이 보낸 산신령이었을까? 그가 알려준 비방과 깨달음이 없었다면 오늘의 영광은 없었을 것이다. 진정한 양반의 품격은 비단옷이 아니라 흙 묻은 손과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 서씨는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며 밤하늘의 총총한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사랑방에서 시아버지가 책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들려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으니 그 글귀가 마치 서씨의 삶을 대변하는 듯하여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곱디고 온 규수의 손이었으나 지금은 거칠고 투박한 안악의 손. 하지만 서씨는 지금의 이 손이 100번 1000번 더 자랑스러웠다. 이 손으로 가문을 지켰고 생명을 살렸으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손은 배가 부른지 푸르르 콧김을 내뿜으며 자리에 편안하게 웅크리고 앉았다. 서씨는 소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밤이 깊도록 자리를 뜨지 않았다. 외양간의 구수한 집 냄새와 소의 따뜻한 천,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어우러져 완벽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세월은 흘러 서씨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소 한 마리의 목숨을 걸고 운명을 바꾼 여인의 이야기를 하며 힘을 얻었다. 서씨가 남긴 교훈은 명확했다. 세상의 잣대나 체면 따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자만이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 가장 고귀한 꽃이 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다. 먼 훗날 서씨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그녀의 곁에는 늘 누렁이의 후손들이 함께했고 서진사댁은 대대로 덕망 높은 가문으로 칭송받으며 번영을 누렸다. 바람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 흔들리는 풍경 소리와 함께 늙은 소의 원앙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고난 속에서 더욱 빛났던 한 여인의 숭고한 삶은 그렇게 역사라는 이름의 강물 속에 영원히 흐르게 되었다.